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에서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자연에서의 위치가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97년에 공상과학 영화로 나왔던 가타카에서는 맞춤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모든 기술이 현재는 모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생명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위치나 이런 우리 자신을 알고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학에 대해서 공부할 연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송기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문학이나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혈액형이 RH 네거티브라는 특이한 혈액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 중에는 저만 그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생명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전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30년쯤 전에는 생명과학을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면 되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발전한 생명과학은 이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일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생명과학을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죠.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RNA 코로나 백신이니 PCR 코로나 검사라는 용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매일매일 GMO, LMO 등의 먹거리라든지 노화과학이라고 선전하는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로서 선택을 하는데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되었고 DTC 같은 용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지, 언제 받아야 할지, 왜 받아야 할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생명과학 기술과 관련된 바이오 벤처들이나 기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도 우리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야지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우주나 지구에서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위치나 존재 기반 등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는 생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과학과 그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하나의 종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그리고 인간도 이런 피조물이지만 최근 한 30년 동안 진행된 생명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에서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자연에서의 위치가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97년에 공상과학 영화로 나왔던 가타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 가타카에서는 부모의 유전 정보 중에 원하지 않는 부분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수정해서 맞춤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모든 기술이 97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 속하는 즉 불가능한 기술이었지만 현재는 모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또 93년쯤에 만들어졌던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고 이 뒤에도 계속 속편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라기 공원은 화석의 모기 속에 저장되어 있던 공룡의 피로부터 공룡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서 이것을 합성한 다음에 체세포 복제 기술로 타조 알에서 공룡을 재생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공상과학 소설과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였지만 이 속에서 이제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 유전 정보를 다 읽어서 합성해내고 그다음에 체세포 복제 기술로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기술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 기술적인 변화가 가능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의 미래나 그 생명체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타임지는 2015년에 지금 태어나는 아기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142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고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고 직면한 변화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명과학에 기반한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생명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보통 생명에 대해서 처음 강의를 할 때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쓴 무지무지 긴 시,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첫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의 첫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인지. 여러분은 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4월은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땅에서 라일락이 살아나는 거죠. 즉 그렇다면 이렇게 봄에 극명해지는 생명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은 생명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보이고 있는 존재, 즉 생명체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즉 화학적인 구조물이고 이런 구조물 중에서 즉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물을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재미있는 구조물인데 보통은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닫힌 개입니다. 외부와 명확한 경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또 이 생명이라는 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경, 외부와 계속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한편으로는 열린 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닫힌 개이면서 열린 개인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체의 본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로병사나 보편성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려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생명체에게 너는 이렇게 만들어지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여서 어셈블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셈블 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오토포이에시스라고 명명한 학자도 있었었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생명체는 보통 얘기하면 irreversible이라고 해서 비가역적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다시 아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비가역성. 그다음에 또 계속 생장하고 변화하고 발생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변화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열린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입니다. 계속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고 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호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키면서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 개체로서의 일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하고 항상성이 유지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통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이런 생로병을 다 겪은 후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생명체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데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뭐냐 하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전학적인 관점인데요. 생명체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명체가 아닌 것 중에서 자기 스스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관점은 외부의 자극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생리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아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력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물리학에서 우리가 연력학 첫 번째 법칙은 이 우주의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법칙이 닫힌 개에서 모든 반응은 무질서 한쪽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거꾸로 질서가 더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건데 생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셈블 돼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조합이 돼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랜덤니스라고 표현되는 무질서도가 더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질서도가 감소하려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 낮은 무질서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생명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는 세균이나 식물체는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영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생물체들은 이렇게 세균이나 식물체가 그 변화시켜 놓은 에너지를 섭취해 가지고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생명체의 정의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정의도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생명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외로 우리가 노새 같은 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노새가 당나귀와 말이 접종해서 낳은 자손을 노새라고 하는데 노새는 더 이상 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정의의 예외가 되는 경우요. 그리고 이제 요새 팬데믹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바이러스는 뭐냐?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은 생명체를 만드는 단백질과 핵산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밖에 존재할 때는 물질인데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식물의 씨앗 같은 것들은 생명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되게 애매하죠? 생명의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명체의 정의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명체를 어떻게, 어디까지를 생명체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나 아니면 수정란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 액체 질소 같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 보관했다가 이제 뭐 필요할 때 꺼내서 수정을 시키고 착상을 시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정자나 난자나 수정란은 생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이제 애매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런 난자가 뒤에 이제 체세포 복제 기술에 우리가 이용이 되는데, 동물에도 그렇고 그 기술을 지금 사람에 적용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적용한다면 이제 복제 인간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공상과학 영화도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서 우리가 사실은 난자의 체세포 복제를 사용을 해서 개체를 복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아 줄기세포, 즉 인공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수정을 시켜서 이런 수정한 배아로부터 그 세포를 얻어내면 이게 그 단계를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 배아줄기세포를 한때 이제 세포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를 생명체로 봐야 하느냐, 이런 기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생명체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자는 굉장히 커다란 레벨부터 굉장히 작은 분자 수준이나 원자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생명을 모두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지구 자체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명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구도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이아의 이론 같은 거를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 생물권부터 시작해서 생태계, 그다음에 생물체 각각, 또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 또 더 안으로 들어가서는 세포와 그 안에 있는 분자나 원자 레벨까지 다양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는 그 생명 현상, 생명체의 물질적인 기반과 그다음에 이 정보로서의 생명체의 기반에 중점을 두고 생명체를 이해해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서론에 해당하는 1강에서는 우리가 왜 생명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생명체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